안녕하세요. 손찬웅입니다. 제가 오늘 할 발표는 RxJS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라는 질문을 드릴까요? 오늘 할 얘기는 주로 RxJS를 이렇게 쓰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약간의 RxJS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리고 RxJS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본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제가 하는 얘기에 좀 공감이 가신다면 RxJS를 한번 공부해보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2016년이죠. 작년입니다. 작년에 앵귤러 대 리액트 대 앵귤러라는 그 데뷔 섹션에서 여기 후미님하고 저하고 저는 앵귤러 맞고 후미님은 리액트 맞아가지고 서로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후미님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RxJS 왜 쓰나요? 라고 물어봤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세션 자체가 지금 지나고 보면 그때 2016년 마지막에 가장 하이라이트의 섹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최순실 사태와 함께 무너졌죠. 네. 아무튼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앵귤러에서도 잘 쓰고 있고요.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고 괜찮아요. 하면서 기타 거기에서 장표를 보시면 슬라이드나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약간 뜨끔했어요. 사실 이걸 자세히 알지는 못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심한 고민 같은 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 질문에 놓였기 때문에 사실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가 좀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RxJS는 아까 홍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동기 처리 그리고 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림이다 라는 정도로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생각해보면 비동기 처리? 비동기 처리면 아까 리덕스 사가도 얘기 나왔듯이 비동기 처리에 대한 고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나온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보시면 여러 개 익히 아는 거 콜백도 있고 프라미스도 있고 아까 설명하셨던 제너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실제로 비동기가 동기같이 쓰인 것처럼 어싱크 어웨이도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RxJS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표준이에요. 네. 아까 자바스크립트 피로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진짜 피로해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어떤 게 뜰지도 모르고 어떤 게 관심을 받을지도 몰라요. 시장에. 근데 심지어 거기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표준이죠. 내가 표준을 알고 있으면 어떤 흐름이 지나가더라도 그 표준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기술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물론 RxJS도 표준에 제한 중입니다. 네. 지금 아직 스테이지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표준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면에서도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RxJS를 배우려면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리액티브, 펑셔널, 그 펑셔널 안쪽에 벡터, 모노이드, 모나이드, 플랫맵, 이상한 용어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용어들까지 알아서 해야 되나?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왜 RxJS 써야 하느냐? 들어보셨나요? 네. 이건 자바 9이죠. 네. 여기서 이제 스트리밍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스프링 5에서도 스트리밍 얘기가 나오고, 스프링계의 요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되게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이인민 씨도 이 리액티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한 좋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약간 소개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그래도 개발자인데 개발자로서 뭔가를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밖에 있는 기술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실제로 스프링 5 지금 적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아직 먼 얘기죠. 아무튼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리액티브가 나오는 동시에 펑셔널 프로그램.
아까 그 김동훈님이신가요? 앞에서 순수함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행히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에 세션 들으신다면 이런 펑셔널 프로그램도 얘기가 많이 있죠. 근데 RxJS는 사실 이거하고 연관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런 트렌드나 여러분의 기술적인 스택을 중심으로 잡고 갈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하고 좀 달라요. 본질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자 RxJS가 담당하는 영역은 첫 번째 비동기 영역, 비동기 처리에 대한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익히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겠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할 얘기는 더 있어요. 바로 데이터의 상태를 어떻게 전파하느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를 받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묻어있는, 이 세 가지가 묻어있는 게 제가 경험한 RxJS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RxJS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할 것 같아요. RxJS는 일관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들은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다. 네, 제가 지금 나름 함축해서 한다고 했지만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좀 약간 철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궁극적인 모습은 상태 머신이라는 거예요. 자, 상태 머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입력값을 분명히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입력값을 통해서 어떤 로직 처리를 하고 자기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영역의 상태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경된 결과나 또는 변경된 상태가 결과값으로 나오게 돼요. 되게 간단한 구조이지만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궁극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나요? 이건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되게 숲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제가 RxJS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우선 입력값을 처리할 때 개발자로서는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돼. 되게 심플하지만 여러분이 개발을 할 때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입력값을 내가 A라는 값을 넣고 싶은데 근데 A는 누군가에 의해 전달되죠. 그 전달되는 값들은 되게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말한 것처럼 배열 데이터, 함수, 반환값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리고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그 결과를 받을 수도 있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그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원격지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DB 데이터의 입력값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입력값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입력값들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고민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비동기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그거는 바로 이제 동기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비동기식으로 오는 거가 있으니까 개발자는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궁극적으로 좀 뒤로 가서 동기하고 비동을 왜 나누냐? 뭐 일반적인 얘기, 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흐름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순차되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코딩도 쉽고 이해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흐름도 그대로 가고요. 근데 비동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비동기 쓰냐? 느리죠. 그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의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거나 퍼포먼스가 중요하거나 사용자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빨리 와야 되는 경우는 비동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입력값들은 대다수 동기나 비동기로 오게 돼요. 근데 이거 뽑는가요? 그럼 동기하고 비동기 철거하면 되겠네? 다르죠. 함수의 결과로 올 수도 있고 이벤트로 전달될 수도 있고 콜백으로 올 수도 있고 프라미스로 올 수도 있고 기타 제너레이터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냐? 각각 따로 처리해야 돼요. 굉장히 번잡스럽고 이걸 하면서 여러분은 무수히 많은 버그들과 버그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수가 있죠. 물론 뭐 코딩 잘하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 항상 고민하고 내가 어떤 로직, 비즈니스 로직에 충실하는 것보다는 이런 입력값 처리에 고민을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배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는 배열 값을 하나 이렇게 포문이나 이런 걸로 조회할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 조회해요. 그 다음부터 조회해요. 함수로 검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함수의 A 결과가 B로 가고 B의 결과가 C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동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비동기적인, 마우스 같은 건 어떨까요? 어떨 때 클릭했을 때 클릭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지나면 바로 안 오잖아요. 상대가 클릭해야 오잖아요. 그때도 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 올 수 있어요. 연달아 오지만 동기적이지 않아요. AJAX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한참 뒤에 리스판스가 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줬어요. 하나의 그냥 컬렉션을 보자는 거죠. 우리가 배열 형태가 필요한 거죠. 대신 이걸 하나의 시간의 축을 주는 거죠. 그러면 모든 데이터는 시간의 축을 기준으로 배열의 컬렉션이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죠. 시간축의 관점에서는 결국 동기와 비동기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그죠?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개념적으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RxJS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방식을. 제가 왜 RxJS를 얘기하냐면 RxJS는 이렇게 복잡한 다양한 방식들을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원화된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단일화해서 여러분에게 쓸 수 있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옵저버블이라는 객체로 표현이 되고요. 이 옵저버블을 좀 설명드리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시간의 축을 가지고 데이터들이 나와요. 단 이 데이터가 이제 컬렉션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이 데이터가 나오고 이 데이터가 나올 거야 하고 시간 축으로 그냥 컬렉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RxJS는 이 모든 데이터, 입력에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동기, 비동기, 함수, 이벤트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모두 옵저버블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단순해지고 여러분이 비즈니스 로직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자, 입력값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이 개발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RxJS 쓰면. 자,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봐볼게요. 저희가 상태 머신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어플리케이션 상태 머신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상태 머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상태 머신이 아니에요. 그냥 상태 머신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상태 머신들의 집합인 거죠. 그죠? 우리가 단순한 로직들을 하나로 구성하지는 않잖아요. A의 상태 머신에 입력값이 들어와서 로직이 처리되고 상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값이 B로 가고 B에서 다시 마찬가지로 C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태나 정보들이 전달이 돼요. 각 요소들에게. 그래야지 어떤 걸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은 이런 거죠. 거기에 A가 되고 B가 되고 B가 되고 C가 돼야 돼. 즉 각각의 모듈들은 의존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그럼 어떻게 처리하지? 이게 실제로 또 개발할 때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되신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은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약간 좀 개념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했나? 안 했나?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좀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요. 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어떤 상태가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데이터가 개발자가 얘 변경됐으니까 전달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변경되면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잡아주고 이런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걸 리액티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리액티브 매니페스토도 있어가지고 그게 분산 처리되고 이런 거는 소소한 문제고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변경된 게 얼마나 자동으로 내가 상관없이 그냥 자동으로 빠르게 전파되느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고민들의 산출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자, 프로그래밍 여러 배우실 때 처음에 헬로월드 딱 찍잖아요. 그죠? 헬로월드 딱 찍고 프로그래밍 왜 이렇게 쉽지? 그리고 기능을 하나씩 구현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조금 개발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닥쳐요. 아까 같이 뭐 인풋 타입 여러 가지로 어떻게 처리하지? 내가 만든 모듈하고 다른 모듈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관리하지? 뭐 이런 좀 심오한 생각들을 좀 하기 시작해요. 이제 약간 연차가 되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고민들의 산출물이 여러분이 학교나 뭐 다른 데서 배웠던 패턴 책에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패턴들이 모아진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아까 같이 이런 상태 전파에 대한 패턴이 되게 익숙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옵저버 패턴이에요. 자, 옵저버 패턴 처음 들으신 분? 아, 다 들어보셨죠? 네, 공부 좀 하시는 분들만 다 오고 그렇죠? 자, 그래도 대학교 때 배우거나 내가 그냥 무심코 썼던 걸 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놨어요. 옵저버 패턴은 실제로 간단해요. 내가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대상을 서브젝트로 잡아요. 그리고 이 서브젝트에서 내가 이 서브젝트를 관찰하고 있는 걸 옵저버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 옵저버는 이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태를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돼 있고, 얘가 얘의 정보를 바꾸자 하면 얘를 애드를 해요. 나는 그 서브젝트를 구독할 거야 라고 애드를 하죠. 그리고 옵저버는 아무 작업을 안 해요. 그죠? 일종의 이벤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돔에서 이벤트를 붙일 때 나는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에 관찰을 할 거예요. 클릭 이벤트 딱 붙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클릭 이벤트가 닿는 걸 확인하고 그 이벤트의 핸들러를 실행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브라우저가 밀어 넣어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 하고 등록했어요. 그러면 여기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클릭이 발생해서 만약에 그러면 옵저버가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로 너가 변한 정보는 뭐야 하고 전달해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이게 왜 좋냐면 첫 번째 아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관점으로 봤을 땐 여기서 변경된 데이터가 내가 신경 안 써도 밀어넣어. 그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는 옵저버가 어떤 건지 몰라도 돼요. 그냥 옵저버는 나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애야라고 알고만 있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바로 서브젝트와 옵저버 간의 의존관계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냥 내가 옵저버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구현해서 넣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둘 사이 관계가 굉장히 느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둘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변경사항이 생길 때도 굉장히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태 전파에 대한 아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도 맞고 여러분이 모듈 구성을 하는데 그 모듈 구성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변경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실제로 개발할 때 이 옵저버 패턴을 꽤나 많이 구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 RxJS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RxJS는 이 옵저버 패턴을 적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RxJS 패턴이에요. 기존의 옵저버 패턴을 좀 바꾼 거죠. 대신 아까 서브젝트였죠, 이게. 근데 옵저버 버블이라고 하고, 그리고 옵저버에 아까 업데이트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세 가지 메소드가 있어요. next, error, complete.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add도 있고 아마 보셨겠지만 remove도 있어요. 등록하고 없애는 작업을. 물론 근데 Rx에서는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로 해서 옵저버를 이렇게 등록을 해요. add하고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다른 거는 세 가지 상태를 이제 전달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같이 얘가 변경됐어. 변경된 걸 넥스트로 얘가 전달을 해줘요. 두 번째, 내가 여기서 데이터가 계속 변경됐는데 변경된 에러가 났어. 어떻게 하지? 기존 옵저버 패턴에서는 에러가 나면 그거 별도로 또 처리를 해줘야 되거나 내부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가 있어요. 나 에러가 난 게 뭐야 하고 에러로 던져줘요. 세 번째, 변경이 계속 일어나지도 않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컴플리션 또 메소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변경이 끝났으니까 너 이제 더 이상 나 쳐다볼 필요 없어. 넌 다른 일에 집중해. 또는 메모리를 해제하거나 그런 일을 담당해. 아까보다 좀 개선됐죠.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합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까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입력 데이터 받아. 그 데이터가 실제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로 전파한 것까지 고민을 해봤어요. 마지막 한 번째.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세 번째인데요. 자, 데이터 받은 후에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해요?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혹시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후미님 어디 갔지? 물어봤더니 네. 데이터를 받으면 하는 일이 데이터 처리하는 거죠. 가공하고 네. 가공하고 처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일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스타워즈에 나오는 인물들이거든요. 인물들 정보를 그냥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 체중과 비만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심플한 예제예요. 그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죠? 뭔가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받아봐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코드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브라우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 XML, HTTP 리퀘스트 이렇게 써서 오늘 이 스테이트 체인지에다 막 넣고 데이터를 JSON 형태로 받아가지고 이 엘리먼트에다가 그 넣을 동들을 막 처리하는 작업이 꼭 들어가게 돼요. 그죠? 첫 번째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온 걸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jQuery나 리액트에 있는 패치나 이런 거 쓰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로우 API라고 써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프로세스 하우스에서는 받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러 데이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기도 하고 또는 그 원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순회를 하면서 남자 여자 중에 누구를 데려올까? 난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 이 경우는 다 데려와요. 근데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에 따라서 비만도 측정법이 다르거든요. 네.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에 따라 비만도 측정법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인지를 구별을 하고 얘는 남자니까 이렇게 비만도 측정하고 그리고 표준 체중도 구하고 얘는 여자니까 여자일 때는 이렇게 구하고 이런 작업이 꼭 들어가게 돼요. 코드를 좀 내려볼까요? 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실제로 HTML로 이렇게 제가 만든 값들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조인하는 프로세스가 이런 함수들을 굉장히 심플한 코드지만 여러분이 만드는 소스에는 모두 다 이런 형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개발자들 보통 개발할 때 고민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이 막 코드에 들어가요. 내가 알고 싶은 건 표준 체중, 이 사람이 얼마나 관리 잘하고 있는지 표준 체중과 비만도로 알고 싶은데 실제로 이품은 포문, SE, 포문, 이품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유지보수할 때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이품, 포문 이렇게 따라가다가 내가 원하는 로직이 여기 있네 라고 다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여기서 약간 경력되시는 분들 그 로직만 함수로 빼서 추출하거나 넣거나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건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유지보수나 리더빌리티가 떨어지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건문 같은 경우는 코드의 흐름을 이렇게 분리시켜요. A라는 걸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근데 이 폼은 S로 잘못 두면 또 여기에 빠져가지고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반복문은 실제로 이 코드를 이렇게 폼을 돌리면서 하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폼은 안쪽으로 들어가요. 물론 폼을 하나 있다는 상관없겠죠. 근데 그게 폼을 여러 개가 되거나 데이터를 또 온 걸 가지고 우리가 또 그냥 쓰진 않잖아요. 그죠? 배열로 온 거에 또 거기서 어떤 걸 추출하고 다시 배열로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주 관심사인 비즈니스 로직은 코드에 파묻히게 돼요. 그래서 내 코드를 찾으면 한참 걸리겠죠.
RxJS는 그래서 RxJS만의 문제는 아니 그 해결책은 아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차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있어요. 자, 고차함수 되게 어려운 용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동일한 패턴 내에 존재하는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뭐 이렇게 어렵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파라미터로 함수를 받아요. 또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결과값으로 함수를 리턴해요. 이런 것들을 고차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어드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용어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어떻게 쓰는지 보면 여러분이 익히 쓰던 형태들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제가 필터, 맵, 리듀스 같은 게 고차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필터에서는 실제로 궁금한 거는 필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어떤 걸 걸려내는 작업을 하죠. 어레이에도 필터가 있죠. 그죠? 어레이에도 맵이 있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필터에서는 그냥 나는 유저 중에 이 젠더를 구분하고 싶어서 젠더가 얘가 메일이나 피메일밖에 없네요. 다른 형태도 있거든요. 거기 뭐 동물도 있고 그래서 난 사람만 골라낼 거야. 골라냈어요. 그리고 그 골라낸 값 중에 내가 그 비즈니스 로직으로 이 키하고 뭐 무게하고 성별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값을 실제 유저 데이터에다 저장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로직이 실제 함수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여기도 그죠? 리듀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어떤 걸 하는 거에 대한 그 주요 역할들이 함수로 들어가고 저기에 있는 고차 함수들은 그 함수를 실행시켜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 패턴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아까 같이 이런 고차 함수는 아까 얘기했던 ES5에 있는 어레이 펑션이라든지 뭐 다른 함수들에서 많이 쓰고 있고 리액트에서도 컴포넌트 자체를 하이어드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램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근데 이런 게 또 하나 있죠. 아까 김동훈님인가요? 김동훈님이 얘기했을 때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사이드 이펙트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시는 좋다. 그럼 0, 1로 하죠. 좋다. 좋다 하면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동훈님이 좋다고 했는데. 여기 좋다 얘기시네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안 좋다는 거죠? 네. 그건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예. 단, 사이드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상황을 개발자가 잘 인지하고 처리하면 되게 좋은 패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사이드 임팩트 그대로 내가 했던 행위로 인해 다른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버그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영어부터 좀 볼까요? 좀 다시 보면 자 부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드 코즈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거 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 함수에 드러나지 않는 입력값을 부원인이라고 해요. 이런 거죠. 가령 이게 get current value라는 밸류가 들어가는데 함수 안에는 이 밸류뿐만 아니라 실제로 new data 같은 이렇게 내가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하지 못하는 함수 값도 있어요. 가령 get인데 set을 하는 함수 그런 거 만들잖아요. 우리 코딩하다 보면.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나는 get을 했는데 얘가 상태를 변경해. 내부를 바꿔버려. 그걸 인지하지 못할 경우는 버그에 직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력값을 오브젝트 형태로 왔을 때는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를 막 바꿨는데 실제로 왔을 때 나는 이게 get이었는데 이 입력값으로 그냥 입력값을 줬는데 입력값 상태가 바뀐 거죠. 이런 거 보면 버그 많이 나오죠. 이거에 이제 좀 일반화된 얘기로 여러분은 callby value, reference value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걸 구분해야 된다고 배우죠. 그리고 이게 호출할 때마다 매번 달라져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사이드 이펙트 형태가 되면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제 모든 값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내거나 그리고 이뮤터블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얘가 바뀌었으면 아예 그냥 새로운 레퍼런스를 부여하는 이뮤터블 데이터를 만들어요.
즉 이 함수 상태를 아까 그 김동훈님인가요? 얘기했던 순수 함수 형태로 맞죠? 순수 함수 형태로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가 제어하고 컨트롤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좀 다시 이제 그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하면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아까 되게 어려운 말이 있거든요. 뭐 모노이드, 모나이드, 벡터, 플래톤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마디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우리 수학 배울 때 이런 거 하잖아요. 함수, fx. 저는 그걸 왜 배우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아 수학적으로 그게 돼서 함수가 되는구나라고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사실 어려워요. 근데 얘의 본질은 이거죠. 상태 변경과 가변 데이터를 피하는, 아까 같이 사이드 이펙트를 피하고 내가 이 함수를 호출하면 항상 동일한, 입력이 동일하면 결과도 동일한 상태가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넣은 게 정확하게 나오길 바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거예요. 나머지 기법들이에요. 나머지. 그래서 같은 입력의 경우는 항상 같은 출력이 나와야 된다. 순수함수가 얘기하셨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부의 뮤터블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게 일종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자, 이걸 Rx에서도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잠깐 보셨듯이 이게 RX 코드 중에 일부인데 이런 식의 고체 함수를 주면서 이 함수가 무엇이 들어와도 여기에 있는 내부 상태가 변경되거나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항상 호출할 때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순수 함수를 지향해요. 근데 얘 자체의 그 목적 어플 자체도 이뮤터블이에요. 아까 제가 뮤터블하고 이뮤터블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 뮤터블 같은 경우는 아까 레퍼런스는 그대로인데 값이 변경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값이 변경되면 그냥 레퍼런스가 새로 나오거나 이제 새로운 객체가 나와야 되는 게 이뮤터블이에요. 근데 그렇게 상관없는 거 이제 뮤터블 객체라고 해요. 근데 옵저버브 같은 경우는 여기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쓰게 되면 실제로 오퍼레이터 나오는데 얘하고 얘는 새로운 옵저버블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신 옵저버블은 이 첫 번째 옵저버블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받아요. 자, 이 정도만 아시고 자, Rx의 맛만 봐볼게요. 자, RxJS 다루는 주요 개념이 6가지예요. 옵저버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정도 개념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오퍼레이터는 아까 필터, 맵, 리듀스 같은 그런 오퍼레이터, 연산들을 하는 애들이에요. 옵저버는 아까 옵저버블을 관찰하는 애가 옵저버고 그 둘 사이의 연결관계를 관리하는 게 서브스크립션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서브젝트하고 스케줄러가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은 제가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아마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드천항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4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심화 과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Rx의 개발 방식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데이터를 옵저버블로 만든다. 소스가 있으면 얘를 옵저버블로 만들어요. 그럼 소스에서 데이터가 나올 때 옵저버블이 이렇게 시간 컬렉션으로 데이터가 계속 나오겠죠. 두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RxJS의 꽃인 거죠. 이 옵저버블의 데이터를 오퍼레이터를 적용하면 새로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가령 맵 같은 걸로 볼게요. 이 맵이랑 오퍼레이터를 적용하면 1이라는 값에 이 맵의 오퍼레이터에 적용했던 그 입력으로 들어간 함수에 곱하기 2를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는 1, 2, 3, 4가 나오면 곱하기 2를 하면 2, 4, 6, 8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하는 데 쓰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옵저버블 하나가 돼 있으면 여기서 특정 영역을 추출해가 아까 필터 같은 경우 나는 여기서 데이터가 많이 오는데 얘들은 무시하고 얘만 갖고 싶어. 이런 필터 영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옵저버블에서 어떤 오퍼레이터를 쓰게 되면 여러 개 이렇게 2개의 옵저버블 형태로 데이터를 뽑기도 해요. 그리고 각각의 옵저버블을 합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을
클릭을 하고 보통 이런 거 많잖아요. 사용자 화면이 있는데 얘는 클릭을 하고 터치를 했을 때 동일한 기능을 하고 싶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핸들러를 붙이고 버튼을 눌렀을 때 또 핸들러를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얘들을 옵저버로 만들어 놓고 합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동일한 도를 받을 수 있죠. 뭐 이런 식의 오퍼레이터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에서 전달되는 소스들을 받고 처리하기 위한 세 가지 상태를 가진 옵저버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옵저버들은 옵저버로 연결만 하면 돼요. 이러면 여러분 데이터를 받고 변형된 데이터, 처리된 데이터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제 필요 없으면 뭐 이렇게 아까 서브스크립션을 이용해서 언서브스크립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 플로우는 되게 심플해요. 근데 딱 나오는 개념들, 얘기들, 역할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걸 좀 풀어주고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발표를 준비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그냥 클릭 이벤트라고 할게요. 클릭 이벤트 이렇게 이벤트가 오면 클릭 하게 되면 저는 과연 이 클릭 중에 이 커렌트 타겟이나 이렇게 플렁크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오지만 나는 관심 있는 건 커렌트 타겟이야처럼 그 특정 영역만 이렇게 뽑아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받는 걸 원하는 애가 있겠죠. 그걸 이제 옵저버로 만들고 얘들을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서브스크립션이 나와요. 되게 심플해요. 플로우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RxJS는 일관된 방식으로 옵저버 블록으로 만들죠. 그 안전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펑셔널 프로그램에서 외부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쓰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같이 데이터가 소스로부터 내가 원하는 옵저버까지 데이터가 흘러가요. 이런 데이터 흐름을 받아가지고 어떤 썸씽을 하죠. 뭐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가공을 한다든지 변경을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다시 드립니다. 자, RxJS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네? 그러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솔직히 뭐 코딩 잘하시면 안 써도 돼요. 네. 이런 패턴들이 자기의 경험과 경력에 녹아 들어가죠. 근데 저 생각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철학을 이해하고 여기서 그 바라는 방향성을 이해하고 실제 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한 내용은 여기 그 레파토리에서 제가 여기 관련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책 일부가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홈페이지 오셔서 관련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발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